능력은 패트리어트와 동일하거나 우세해요. 가격은 절반이에요. 또 소모되는 한 발당 가격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3분의 1에서 4분의 1밖에 안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게 아랍에미리트에서 실전에 처음으로 활용이 됐어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실전 능력이 입증이 된 거예요. 하지만 아랍에미리트가 추가 혹은 중동에서 여러 가지 추가 구매 이런 요청이 있는 걸 보면 요격률은 성공적인 것 같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공격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미 전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목표는 단기전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2, 3일 내에 끝날 수도라는 말을 본인이 했으니까. 그리고 단기전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 전개를 우리가 몇 가지 정황을 보면 첫날 이란 신정체제의 핵심인 하메네이를 제거했습니다. 지도부까지 48명 정도가 폭사한 걸로. 그리고 중동을 담당하는 게 미국의 중부사령부거든요. 센트콤이라고 합니다. 약자로. 이란 폭격 첫날 직후에 센트콤 중부사령관이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어요. 뱀의 머리를 잘랐다. 뱀은 길죠. 아나콘다는 거의 10m 내외. 무슨 호랑이 사자 같은 것도 통째로 돼지 한 마리도 집어넣을 정도. 그렇게 커도 머리를 자르면 몸통이 아무리 커도 못 움직이죠. 그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이란의 수뇌부를 제거하고 첫날 초기에 모두가 의외했죠. 그 얘기는 단기전으로 수뇌부를 제거하면 이란이 무주공산이 되고 공황 상태에 빠지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죠. 처음에 우리 공습이 끝나면 이란 국민들이 관공서 정부를 장악하세요 그랬거든요. 요 그림이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미국의 공격, 이스라엘의 공격은 공중전, 미사일, 드론 아니면 항공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이란의 지휘부를 제거하고 이란의 민중들, 이란의 국민들이 봉기하는 이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란 문제 해결은 방정식이거든요. 복잡한 고차원적인.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덧셈 뺄셈의 단순한 산수식으로 생각한 것 같다. 이란은 지난해 6월 12일 전쟁,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처음엔 이스라엘 공격했죠. 그리고 24일 끝나기 이틀 전 22일에는 미국의 스텔스 B2 스피릿 폭격기가 폭격을 했죠. 나탄, 이스판, 포로도 세 군데를. 자,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12일 동안 공습을 했고, 이란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반격한 건 얻어맞고 나서 20시간 하루 정도 지난 상황에서 공격을 했거든요. 고민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22일 날, 6월 22일 날 미국이 나탄드 이스파한 포르도를 폭격했을 때, 그때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라고 중동 최대의 미군 공군기지거든요. 중동의 미군 기지가 쿠웨이트,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알 우데이드 최대 공군, 바레인에는 5함대 사람 모여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있거든요. 이 이란이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를 반격하면서 미국 공격했으니까 그 유명한 약속 대련 미리 알려줬죠. 내가 공격하니까 얘네들이 피해라. 그 미군의 피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메네이는 그 당시 얻어맞았지만 최면 유지를 위해서 반격을 해야 되는데 확전을 원하지 않으니까 미리 알려준 거거든요. 이렇게 상황이 종료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 공습은 이스라엘이 공격한 다음에 곧바로 1시간 만에 이란이 반격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란의 반격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미군 기지뿐만이 아니라 주변 민간 시설, 심지어 트리키에 아제르바이잔까지 공격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좀 트리키 아제르바이잔은 좀 두고 봐야 돼요. 오발인지 이 하부에서 단독으로 이루어진 건지 상부의 짓인지는. 어쨌든 전면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공습 직후에 이란에서 협상 전화가 왔지만 너무 늦었다. 그 다음에 지금 하는 말이 누가 하메네이 후계자도 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거든요. 자, 종합을 해보면 문제의 원인은 이란의 핵 농축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이란이 지금이라도 핵 농축 포기 협상에 나오면 전쟁을 그만두겠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도부는 누구든 다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란 국민들 보고 일어서라는 거잖아요. 그 목표는 뭐예요? 바로 정권 교체한 거죠. 그 목표는 사실은 핵을 명분으로 했지만 정권 교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왜 방정식을 산수, 덧셈 뺄셈 단순 산수 셈법으로 계산했느냐? 보면 결국 단순 계산. 지도부를 제거하면, 왜냐? 베네수엘라에서 재미를 봤거든요. 마두로를
잡아가면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부통령이 협상을 했다. 이 그림으로 봤는데 완전히 다른 중동 이란 정치 체제의 특성을 무시를 했다. 지금 베네수엘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베네수엘라 뭐 부정선거 때문에 들어갔다, 독재 체제 없애려고 들어갔다, 뭐 말이 많죠. 그러나 그건 다 사실이 아닌 걸로 증명이 됐죠. 왜? 마두로의 최측근이 로드리게스였거든요. 베네수엘라 독재 체제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핵심 파트너가 로드리게스였고, 베네수엘라하고 똑같이 나쁘거나 더 나쁜 게 로드리게스거든요. 왜냐하면 로드리게스는 부통령이 석유부 장관까지 했으니까 그 석유의 이권을 베네수엘라 국민이 아니라 지도부끼리 나눠 먹었고, 그걸 또 중국으로 넘기는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마두로는 잡아가고, 그럼 로드리게스나 베네수엘라의 민주화를 추진해야 되는데 아무 관심 없잖아요. 로드리게스를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빨대만, 중국으로 가는 석유 빨대만 미국으로 옮기고 끝났잖아요. 베네수엘라 민주화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득권 그대로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란 내에는 친미 온건 세력,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베네수엘라 로드리게스는 나중에 사건 이후에 어떤 보도가 나왔어요. 사전에 로드리게스가 밀약을 했다. 어떻게 델타포스 미군 부대는 한 명도 안 죽고 안에 80명에 해당하는 쿠바 30명 이상의 경호대는 전멸을 했느냐. 안가에 숨어 있었는데 아무리 미국의 정찰 자산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안가 내부를 어떻게 알아요? 신사임당 내부 이 스튜디오를 알 수가 있어요? 인공위성으로 건물을 파악하지만 그게 뭐죠? 로드리게스와 미리 협약을 하고 정보를 다 넘겼다는 얘기죠. 근데 이란 같은 경우는 이란 내에 그런 세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막연한 기대. 그럼 지도부를 제거하면 협상할 거다. 또 하나 우리가 이란의 신정체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슬람엔 시아파와 수니파가 있죠. 수니파가 한 20억 이슬람 인구 중 한 18억 됩니다. 시아파가 한 2억. 시아파는 소수죠. 그러나 이란이 시아파의 종주국이고 9천만 인구 대부분이 시아파거든요. 이란의 시아파는 12이만파라고 그래요. 시아파 중에서. 자,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이슬람의 창시자는 무함마드죠. 무함마드는 570년에서 632년까지 살았는데 이 무함마드 후계를 무함마드의 직계로 보느냐 이게 시아파예요. 그 다음에 무함마드가 직계 아닌 일반 사람도 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수니파입니다. 그러니까 시아파는 무함마드 직계 4대 칼리프인 알리를 제1대 이맘으로 생각합니다. 이맘. 그리고 제12대 이맘이 874년에 사라진 이거 은거라고 그래요. 은거 가이바라고. 그 숨은 거예요. 죽었을 수도 있는데 5살 때. 왜냐하면 이 알리 이 무함마드 직계 이쪽 이맘 이쪽 알리의 직계를 견제하는 세속 정권이 계속 탄압을 했거든요. 이쪽을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알 마흐디라고 하는 5살 내외의 12대 이맘이 아버지가 죽고 11대가 죽고 12대 이맘이 됐는데 이 이맘이 탄압이 심하니까 숨었다라는 게 이 시아파의 12이맘파예요. 그리고 현재까지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874년에 사라졌는데 874년 맞나 모르겠네 숫자가. 그러니까 이 시아파는 이 12번째 이맘이 1000년 이상 숨어 있으면서 이 종말식에 재림을 한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메시아하고 유사한 신앙이에요. 그러면 이 이맘이 종교 국가를 이 신종 국가를 통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맘이 없잖아요. 숨어 있잖아요. 은거에 있잖아요. 그럼 누가 대리하죠? 이걸 79년에 이슬람 혁명을 일으켰던 호메이니가 바로 벨라에테 파키라고 하는 신정 체제의 논리적 이론을 작업을 해요. 뭐냐? 그 이맘을 대리하는 게 바로 신정 체제의 우두머리다 현세. 그걸 라흐바르라고 그래요. 호메이니가 1대, 라흐바르 2대가 하메네이인 거예요. 호메이니 79년부터 89년까지. 하메네이는 89년부터 이번에 죽을 때까지 2대. 이게 라흐바르예요. 그러니까 하메네이는 이맘, 지금 신의 대리인인 거예요. 지금 영적인 존재. 이 사람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시아파에서 일반 하메네이의 독재를 싫어하는 이란 사람들도 있지만 하메네이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실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혁명수비대, 바시즘 민병대도 시작해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메네이를 죽이면 어떻게 돼요? 순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하메네이가 죽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맘을 살해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하메네이는 이맘이 아니거든요. 이맘으로 지금 승화시킨 거예요. 지금 성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맹신이 너무 무섭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이비 종교 집단이 있어요. 그 종교 지도자를 죽였다고 하면 제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거나 집으로 가야지 그러겠어요? 아니죠. 이 순교로 생각하죠. 이제 더 맹신을 하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독이 올라 있으니까 거기다 지금 전쟁이잖아요. 전쟁인데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할 수 있어요? 지난해도 3만 명을 학살했는데 이 잔혹한 하메네이 정권이. 하메네이 정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정권이에요. 아주 악독한 정권이에요. 사실 독재로 보면. 이번만 학살한 게 아니라
88년에도 하메네이 정권이 무려 3만 명에 달하는 정치범들을 거의 직결청으로 학살한 적이 있어요. 그 주도한 게 하메네이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보면 하메네이 정권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정치가, 국제 정치가, 국내 정치가, 민주화가 그 하메네이 딱 죽인다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하메네이 나왔고 우리가 민주화되고 정치 이렇게 오겠어요? 우리가 4.19 혁명, 민주혁명부터 여기까지 몇십 년이 걸렸어요, 지금. 거의 65년 지났는데도 지금 비상계엄 사태를 겪을 정도잖아요.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민주화의 사례예요, 우리가. 위대한 사례예요. 우리 힘으로 겪고 왔어요. 그런데도 아직 갈 길이 멀죠? 근데 이란은요. 그냥 화면이 제거했다고 갑자기 민주화가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생각대로 안 돌아간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하죠? 지상군 투입할 수도 있다. 지상군 어떻게 투입해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90년 걸프전 때 미국이 전쟁을 준비하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90년 8월에 후세인이 쿠웨이트 침공했지만 다음에 지상군이 들어간 건 2월이었어요. 공중전은 1월에 시작됐어요. 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탱크 병력. 무려 34개국이 연합군을 구성했어요. 국제적으로. 병력이 94, 5만 명 됐어요. 지상군도 50만이 넘었어요. 지금은요. 미국 혼자 싸우잖아요. 이스라엘. 공중전만 하잖아요. 지상군 투입한다? 지상군이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가 있질 않는데. 준비하는데 몇 달 걸리는데. 또 하나, 갑자기 또 쿠르드족을 투입하겠다 그랬어요. 왜? 이란 내 9천만 중에 한 800만 내가 쿠르드족 소수민족이거든요. 쿠르드족은 나라 없는 세계 최대 민족이에요. 중동에 3천, 4천만쯤 돼요. 자, 트리키에 한 1,500, 2천만, 이란에 800, 1,000만, 그 다음에 이라크, 시리아에 퍼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쿠르드족은 항상 나라를 갖고 싶은 게 독립가치의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 했어요? 쿠르드족 이용하겠다고. 뭐 이미 진격하고 있니? 막 이런 얘기 나오죠. 분명히 쿠르드족 이름 나왔어요. 트럼프 이름에서. 그럼 쿠르드족은 미국이 무기를 저항하면 이제 독립할 수 있다. 이 혼란을 타서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피디님이 이란이라고 생각해 봐요. 하메네이가 싫어요. 민주화 운동을 했어요. 근데 쿠르드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이 지금 전쟁을 걸어서 분리주의 독립을 시도해요. 쿠르드족의 목표는 그걸 거 아니에요. 그럼 하메네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란인들이 쿠르드족을 반기겠어요? 안 반기겠어요? 안 반기죠. 이제 이게 어떻게 돼요? 이제 종족 간의 전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분리독립 전쟁과 이란과의 전쟁이 되는 거잖아요. 이란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하메네이 체제를 강화시키는 거라 이란인들 통합시키는 거라고요. 하메네이가 밉지만 하메네이 정권이 있지만 이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쿠르드족한테 땅 떼줘? 독립시켜줘? 그럼 원하겠어요? 원하지 않죠. 두 번째, 쿠르드족은 입장이 똑같지 않아요. 사천만이 다 갈라져 있어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또 하나는 중동 사태 날 때마다 미국이 쿠르드족을 이용했거든요. 그러고 버렸어요, 항상. 항상 쿠르드족은 앞장서고 전쟁 끝나면 버림당하고 학살당하고 이 역사에. 쿠르드족이 미국을 믿겠어요? 세 번째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튀르키예 1,500에서 2천만이 있거든요. 튀르키예 정부는 항상 이 쿠르드족이 걱정이에요. 불독립할까 봐. 그런데 이란에 있는 쿠르드족을 미국이 무기 지원하고 활용을 한다고 튀르키예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안 그래도 지금 화약고인데 이걸 또 건드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상군, 준비 안 된 지상군. 갑자기 쿠르드족 얘기했다. 이 얘기는 트럼프 뜻대로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지금. 전혀 전략적이지 않은 발언들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번 전쟁은 트럼프는 너무 쉽게 생각했다. 확실한 건 단기전으로 끝나기 어렵다. 왜냐? 이란의 입장에서 이란의 민주화 운동을 하는 그런 민심은 전쟁 중에 어떻게 데모합니까? 총도 없이. 정권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지금 외부와 전쟁을 하는데 아무리 하메네이가 밉지만 길거리 못 나오죠. 이 수성나 있는데. 그 다음 하메네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자기 수장을 제거했는데 우리 협상합시다. 이러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발언권이 없죠. 오히려 상황이 되면. 그리고 트럼프가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다음 지도자가 돼도 다 죽이겠다고 이런 말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라. 이란의 핵 문제가 원인이었으니까 자, 너네들이 지금도 합리적인 판단하고 나와서 핵 협상을 하고 핵을 포기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오면 다 죽인다잖아요. 그 목표는 뭐예요? 핵이 아닌 거죠. 이란의 정권 교체인 거죠. 친미 친이스라엘 이스라엘 정권 교체인 거죠. 나오면 다 죽인다. 그러면은 계속 죽일 거예요? 자기들 마음에 들 때까지? 그럼 나는 지금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 딱 나오면 안 죽이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란 내 분위기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분위기냐고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했다. 치밀한 계산. 쿠르드 쪽이 개입을 해도 CIA가 비밀 공작을 하는 거고 과거에 그랬거든요.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해요. 지상군 투입 하나도 준비 안 돼 있는데 지상군 투입한데 이란 혁명 수비대 그거 몰라요? 웃죠. 준비 하나도 안 됐는데 들어온다고? 몇 달은 버티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미국, 이란 어디를 떠나서 이번 트럼프의 개입, 전격적인 개입, 첫날의 초기 지도부의 폭사. 뱀의 대가리가 있으면 뱀이 판단을 하겠죠. 대가리 없으면 몸뚱이 어떻게 돼요? 어디를 비틀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두 번째, 이란은 메두사예요. 뱀 대가리가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 잘라도 아들 모두 타와 있죠. 후계자들이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왜
실권자인 모주타바는 이번 폭격에 살았을 거예요. 페지시키안 대통령은 왜 살았을까요? 본인들이 포트폴리오 하는 거죠. 계속해서 지도부를 형성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 전쟁은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했든 무책임했다. 전 세계 유가에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도 동맹들을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렇게 보면은 불행하게도 단기적으로 끝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죠. 최소한. 그러나 무한정은 또 못 간다. 왜? 공중전만으로는 전쟁이 안 끝나요. 그리고 공중전을 하게 되면 이제 비전투 손실이 발생해요. 보통 항공기들이 그렇게 피로도가 누적되면 고장나서 추락하거든요. 그 다음에 항공전만으로 지상군이 안 들어가고 전쟁을 어떻게 끝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무한정 전쟁을 한다고 그러는데 무한정 전쟁을 어떻게 해요 지금? 벌써 후유증이 어디로 가요?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을 못 해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량 50%가 외부거든요. 20, 30% 나토, 20% 미국인데 우크라이나 미사일 못 쓰잖아요 방공 미사일. 유럽도 무한정 지원 못 하죠. 자기들이 이제 아랍 국가들 지원해줘야 되니까. 또 하나 있어요. 대만. 대만이 지금 무방비로 가잖아요. 미국 저기로 가니까. 지금 사람들이 뭐 중국, 베네수엘라, 이란 속이 못 살게 굽혀져? 지금 대만이 왜 있잖아요. 러시아의 우방들, 베네수엘라, 이란 때리니까 러시아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지원을 못 하잖아요, 미국이. 치고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 유가가 떨어져야 푸틴이 전쟁을 못 하는데, 유가 올라가잖아요, 지금. 떼돈 들어오잖아요, 푸틴. 그러니까 다 계획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다 계획이 있었는데 너무 단순했죠. 방정식을 덧셈 뺄셈으로 생각한 거죠, 트럼프가. 그러니까 한동안 혼란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천궁2가 UAE에서 실제 전투 상황에서 이란 미사일을 요격한 것이 확인됐는데 이번 실전 경험이 수출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러우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2월 24일 날, 그리고 그 이후에 최근의 양상들, 드론과 미사일 시대가 전쟁의 한 양상으로 자리 잡았고, 특히 지난해 이스라엘 이란 간의 12일 전쟁, 미국도 참전했죠. 그다음 이번 전쟁에서 확인된 새로운 사실, 예측된 거지만 새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방공망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적의 미사일, 항공기,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방공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이게 실전에서 입증된 사례가 2022년 러우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이란 분쟁 현재까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이 체계적인 방공 체계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돼요. 자, 미국 패트리어트로 대표되는, 그 다음에 이란 뭐 이번에 나왔죠. 아이언돔. 적어도 중고도는 데이비드 슬링, 다윗의 돌팔매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고고도는 우주까지 나가는 건 에로, 요 복합 시스템. 그 다음에 이란은 최근에 레이저까지 적어도 아이언 빔을 아이언돔에 장착을 했거든요. 이란은,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최고로 조밀한 방공망을 가진, 미국보다 더해요. 왜냐?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이란은 요만하잖아.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촘촘한 방공망을 구성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EU, 미국, EU, 이스라엘,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이 정도가 자체 체계적인 방공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일본도 제대로 된 걸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한국이 바로 천궁2, 천궁1은 요격, 항공기를 요격하는 거예요. 천궁2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겁니다. 이 천궁2가 고도는 20km 정도, 20km 이상은 비행기가 못 올라가요, 항공기가. 그 다음에 사거리, 거리는 올라가는 것보다 옆으로 가는 게 멀리 갈 거 아니에요. 이건 50km 정도 되는 거예요. 패트리어트 일반형과 유사합니다. 일반형과. 패트리어트의 이제 MSE라고 최고 사양은 고도가 한 40km 내에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천궁2는 패트리어트에 유사한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급형. 근데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얘기했지만 세계 10여 개국도 안 돼요. 훨씬 더 줄여요. 만들었고 아랍에미리트에 판매를 했습니다. 현재 2개 포대가 시설 배치되어 있는데, 한 개 포대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레이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발사 차량, 그 다음에 지휘 차량. 그러니까 발사대, 지휘 차량,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미사일은 여기에 들어가는 미사일은 LIG 넥스원이에요. 그리고 이 레이더하고 이런 체계는 하나 시스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발사 차량 하나에 미사일 발사관이 8발 들어있는데 이게 4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시스템이 그럼 32발이 들어있는 거죠. 여기 한 4천억 원쯤 합니다. 패트리엇 가격의 한 2분의 1에서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포대 구성이 달라지니 2분의 1 정도 돼요. 그런데 능력은 패트리엇과 동일하거나 우세해요. 가격은 절반이라고. 또 소모되는 한 발당 가격은 패트리엇 미사일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밖에 안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게 아랍에미리트에서 실전에 처음으로 활용이 돼 있어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실전 능력이 입증이 된 거예요. 지금 뭐 90%다, 96%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가 추가 혹은 중동에서 여러 가지 추가 구매
이런 요청이 있는 걸 보면 요격률은 성공적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일 유명한 패트리어트 버금가는 능력을 입증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80년대 포클랜드 전쟁 때 아르헨티나와 영국이 전투를 했고 아르헨티나가 졌죠. 완전히 완패를 당했죠. 근데 아르헨티나가 그때 슈페르 에땅다르라고 하는 프랑스제 비행기에 액조세 그 당시 최신의 영국이 구축한 셰필도를 한 방에 침몰시켰어요. 이 다음부터 액조세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왜냐? 지금 패트리엇보다 훨씬 싸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가성비가 탁월하고 납기나 후속 유지 보수가 그 다음에 주문하면 곧바로 배달되는 게 지금 새벽 배송까지 가능할 정도로 좀 심하게 말하면 그 정도가 우리의 능력 아니에요. K방사예요. 그렇다면 이제 아랍 국가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뭘 확인을 했죠? 중동 국가들이 방공망이 최고구나. 없으면 큰일 나는구나. 그 두바이에 있는 그 화려한 호텔 거리들이 지금 타격받고 있잖아요. 지금 아랍 국가 중동 산유국들이 쌓아놓은 게 돈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방공망 확충에 최대한 달라붙을 거고 그렇게 보면은 이걸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미국은 자기 쓰기도 힘든데 이스라엘 공급하는 것도 지금 아랍 국가 중동 국가들이 빨리 패트리엇 달라고 그러니까 미국은 입장을 이스라엘 우선 그랬잖아요. 유럽은 대량 생산 체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궁이 이번에 실전 방공망 요격 가장 군사무기 중에서 힘든 게 탄도탄 요격이에요. 그건 총알로 맞는 거와 똑같아요. 그걸 입증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천궁2는 M셈이라 그래요. 미들레인지. L셈이 지금 개발되고 있어요. L셈. 이건 롱레인지 장거리. 이건 2, 3년 내 실전 배치될 거예요. 이게 고도가 한 60km 됩니다. 60km. 그러면 40에서 한 60km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사드가 70에서 150km예요. 요것도 곧 실전 배치되고 자 그럼 중고도 고고도 사드 이 통합이 되죠. 사드는 우리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중고도 고고도가 이 완성이 되면 문제는 저고도잖아요. 요새는 이 드론 지금 드론 싸움이잖아요. 이라는 샤헤드 136을 쓰고 있고 재밌는 게 이번에 미국이 쓴 그 드론이 샤헤드 136이란 걸 베낀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이란이 러시아에 제공한 걸 썼는데 겹쳐한 걸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줬고 미국이 그걸 가져다가 뜯어보고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해서 첨단 센서나 탐지 장치 반도체 이런 걸 더 집어넣어서 훨씬 더 정밀하게 만든 게 루카스였습니다. 자 이건 저고도란 말이에요. 문제는 얘네들이 값이 싸요. 샤헤드는 한 2만 불, 루카스는 한 3만 5천 불. 그러니까 샤헤드는 한 3천만 원 하죠? 근데 패트리어트는 한 발당 40억 원에서 60억 원 하거든요. 그럼 가성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100배, 200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높은 방공망을 만드는 게 이게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는 뭐냐면은 우리도 이란도 그 아이언 빔을 설치해 레이저. 우리도 천광이라고 이번에 레이저를 설치했어요. 한 발당 2,000원밖에 안 들어요. 전기를 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비호라고 대공포가 이번에 또 대공포는 이제 끝난 줄 알았거든요. 시대착오적인 적어도에다가 총을 쏘는 거니까. 근데 드론이 나오고 보니까 대공포가 다시 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비호가 있거든요. 30mm 타너스. 또 비호 복합. 여기에 단거리 미사일, 거기 다음에 신궁이라는 맨패드, 지대공 미사일, 지대용. 그동안 이제 발칸도 썼는데 발칸은 지금 퇴역을 하고 있고. 여기에 LAMD 체계를 개발하고 있어요. 향후 5년 정도면은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아이언돔, 우리 LAMD, 그러니까 한국은 아주 탄탄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지금 보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L셈, M셈 입증된 거죠, 천공이. 적어도는 이제 계속 이스라엘, 이란, 우크라이나 전쟁 개념을 적용해서 개발을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전쟁은 이란 전쟁은 이 천궁2가 실전에서 요격률을 확보했다, 입증했다는 건 보통 큰일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재밌는 일 하나 더 방탄 추가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잠수함을 확보하는 사업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에 패권을 지향을 하잖아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잠수함이 없거든요. 이란은 잠수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관심을 갖는 잠수함은 뭐냐면 정확하게 우리 장보고 배치 3입니다. 자, 잠수함은 헌터킬러. 물속에서 적의 수상함이나 잠수함을 잡는. 이번에 이란 호위함이 미국 잠수함에서 격침됐죠. 그게 헌터킬러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장보고 3는 뭐냐면 헌터킬러보다는 전략적 성격이 강해요. 저게 무슨 얘기지? 물속에 숨어서 여기에 탄도미사일을 집어넣어요. 장보고 3 배치원, 도산 안창호. SLBM 탄도미사일 6발 들어가는 캐니스터가 있어요. 배치2 3600동급 장영실하면 10발이에요. 동해에 숨어있다는 얘기는 뭐냐? 동해 물속에서 평양을 10발을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전략적 타격 능력이라고 해요. 2차 보복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공격해도 동해에 있는 잠수함은
평양을 때릴 수 있는 거죠. 김정은을 참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당해도 2차 보복 능력, 수중에서 가상 적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거든요. 자, 3,000톤급 이상 수출형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을 실전 배치한 건 우리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에서 지금 경쟁하고 있는 TKMS, 티슨크루프 머린 시스템스, 독일, 여기도 212CD라고 그래서 2,600톤급 지금 만들고 있어요. 배치가 안 돼 있다고요. 우리는 6발 들어간 SLBM 안창호급은 물속 자유자재로 돌아다니고 착륙실험 진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에 뭘 느끼겠어요? 아, 잠수함을 확보하는 전략적 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캐나다 잠수함도 중요하지만 지금 한국은 이번에 천공2가 현장에서 입증됐지만 그러나 이미 실전 배치된 전략적 성격을 가진 재래식 잠수함이지만 전략적 억제 능력을 가진 이 장영실함 같은 경우도 사실 조용하게 중동의 기름 냄새 나는 오일머니가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최근 서해에서 미군과 중국 군용기가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 군사 상황을 보면 위험 신호가 커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지금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나 이미 예정돼 있던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해에서 미군과 중국의 항공기가 대치하는 건 우연이 아니었고 예견된 일이었다. 그리고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이제 입구를 열었다. 그러니까 미중 한반도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라는 성격 전환이 입구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한미동맹은 1953년 한국전쟁 6.25 끝나고 체결됐습니다. 물론 한미동맹 전문에는 태평양 지역의 평화 범위가 들어있지만 1953년 한국이 제대로 된 해군 한 종도 없는데 태평양 이런 데 안보 보호할 수 있어. 오로지 미국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동맹의 탄생은 북한과 관련이 있다. 6.25와 한국전쟁과. 한미동맹의 주체상은 누구냐? 북한이었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공간적 범위는 어디냐? 한반도였다. 이게 그동안의 상식이고 암묵적인 합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북한의 체제 경쟁은 80년을 전후로 뒤집힙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데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종합국력에서 한국을 앞섰어요. 국방력도 앞섰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미군을 빼면. 그러나 80년 전후로 체제 경쟁이 끝났고 그리고 이 90년 전후 사회주체는 해체가 됐죠. 그러니까 북한이 우위였던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렇게 됐죠, 완전히. 지금 북한은 최빈국, 경제력으로 180, 200이고 한국은 10이잖아요. 국방력도 한국이 5위권을 유지합니다. 자꾸 핵이 없는데 핵 없으면 뭐 국방력 없는 필요 없는 핵만 가지면 끝나죠. 그건 아니다. 보면 북한은 35에서 36위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병력이 128만이라고 떠들지만 이게 지금 한반도의 재래식 전력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남북한 체제 경쟁의 변화, 그 다음에 글로벌 환경 변화. 미국이 이제 예전처럼 전 세계 질서를 혼자 책임지는 이런 시대가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한미군의 성격이 변하는 그 시초가 언제냐? 놀랍게도 노무현 정부예요. 그때 어떻게 되죠? 이라크에 파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군이 한미동맹의 범위가 해외로 넓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시작 정권 전환이라는 얘기가 그 즈음 계기부터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일방적으로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 데서 이제 전시작 정권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고 그러면 한국군은 재래식 전력으로는 북한을 압도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전 같지 않고 동맹을 보호하는데 그렇다면 점차 비용을 줄이려는 생각을 하겠죠. 바이든 정부 때 동맹을 우선하고 한미일 정상에 대한 회의를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이든, 기시다, 윤석열을 만났던 이유도 바이든이 역할을 분담시키기 위해서예요. 한국, 일본의 역할을 더. 트럼프는 어떻게 하죠? 니네들이 돈 내서 니네들을 지켜. 우린 돈 그만 쓸 거야. 이 입장이죠. 그게 미국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같지 않으니까 바이든이든 미국이든 동맹이 더 많은 역할을 하라라는 게 사실은 내용은 메시지는 같은 거예요. 트럼프는 아주 거칠게 그냥 천박하게 두들겨 패는 것 뿐이고 바이든도 잠자는 말로 니네들이 더 역할을 해야지라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크게 보면 냉전 치작을 끝나면서 미국은 전 세계 글로벌 세계 경찰의 역할을 점점 줄이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각 국가가 자기들의 방위를 책임지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건 기정사실이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말을 할 뿐이에요. 나토 국방비 올려, 한국, 일본 올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흐름을 먼저 이해해야 되고요.
이번에 NSS, 미국 국가안보전략 백악관 차원에서 지난해 12월 나왔어요. 이번에 NDS, 국방부 차원의 국방전략이 나왔어요. 여기 특히 NSS에는 뭐라고 써있죠? 우리는 웨스턴 헤미스피어, 미국에 있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린란드 들어가요. 여기만 책임지겠다. 그 다음에 중국 억제하겠다. 요 두 가지예요. 대만 지키겠다.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중국은 왜 억제하느냐라고 그러면 NSS에 뭐라고 쓰이냐면 미국 국가안보전략에 세계 반도체의 거점이다. TSMC. 그 다음 세계 물동량의 3분의 1이 지나간다. 근처로. 대만이 동북아와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가르는 전략적 거점이다. 이러니까 대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NSS예요. 그러니까 뭐죠? 미국은 본토를 지킨다. 대만을 포함한 중국과 이제 중심하겠다.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지키세요. 이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걸 이어받은 NDS, 미국 국방전략, 국방부에서 나온 게 보면 뭐라고 써있는 이렇게 써 있어요. Primary Responsibility형으로. 아주 가장 중요한 책임. 북한을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한국이 맡아라. 그러면서 한국을 칭찬해요. 징병제가 있다. 그 다음에 강력한 방위산업이 있다. 강력한 군사태세가 있다. 이러면서 한국은 북한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죠? 이제 미군은, 주한미군은 북한을 막는 게 주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 주한미군이나 혹은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과거에는 그런 말을 절대 못했어요. 자, 주한미군은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억제하는 데도 기여해야 된다. 우리한테 핵추진 잠수함 허용했지만 지난해 말에 커들 미 해군 참모총장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한국 핵추진 잠수함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활용돼야 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한미군은 미국의 큰 흐름 외교안보 전략에서 보면 북한을 억제하는 게 아니고 한국이 충분히 억제할 수 있고 주한미군은 동북아, 동아시아의 지역 전략군으로서 미국의 전략적 목표에 기여해야 된다는 게 미국의 생각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번 서해에서 그 사단이 벌어진 거죠. 자,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죠. 미국이 설 연휴 때 한미일 훈련을 제안했는데 한국이 야, 설이니까 좀 연기하거나 당겨서 하자. 그랬더니 미국이 일본하고 어떻게 했죠? B-52 폭격기 4대, 보통 한두 대 오는데 4대를 동해에 보냈어요. 일본과 합동훈련했어요. 그랬더니 러시아가 정보 정찰, 정보 수집기를 내려보냈어요. 그때 한국군 비행기도 떴고 일본도 요격했어요. 자, 한미일 러시아죠. 자, 서해에서는 미군의 전투기가 F-16이 뜨니까 이 오산에 있는 슈퍼대 때 F-16이 떴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중국의 차디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접근하니까 그럼 저쪽 항공이 뜨게 되거든요. 이거 대치했어요. 그런데 서해에서의 주한미군의 대치는 한국군에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 김영승 합참의장이 주한미군 사령에게 항의 전화했고 미국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했다. 그랬더니 주한미군은 우리 사과한 적 없다. 이렇게 지금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림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지금 미일이 동해에서 훈련하니까 러시아가 내려왔죠. 주한미군의 비행기는 어떻게 해요? 서해에서 중국과 대치했죠.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과 지금 대치하는. 서해는 또 아주 민감한 지역이잖아요. 공역도 좁고. 그렇게 보면 이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전략적 성격 변화, 이걸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그랬지만 이건 이미 예고된 대로 시작된 거다. 이거는 이제 입구다. 자, 또 어떻게 나오죠? 지난해 6월 전쟁 때도 주한미군 패트리어트 방공포대가 중동으로 갔어요. 이번에 또 어떤 얘기 나오죠? 지금 중동에 패트리어트 포대가 모질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옮겨가겠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상군 투입할 거야. 그럼 준비해야 돼요, 몇 달. 투입하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한다면 주한미군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 주한미군은 한국과 싸우고 일본 주일미군은 일본만 싸우고 그러겠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 서해에서 이번 대치했던 건 이제 일상이 될 수가 있다. 주한미군은 더 이상 북한을 억제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미국이 단서를 달았어요. 그러나 크루셜 소프트, 크리티컬 소프트 영어로. 이건 뭐냐면 해구산을 말하는 거예요. 확장 억제. 크리티컬 소프트는 해준다. 그러니까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재래식으로는 한국이 북한을 막아라. 주한미군은 전략적인 유연성을 가질 거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억제해준다. 약속. 그때 가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림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커다란 이번에 왜 주한미군이 우리하고 관계없이 서해에서 비행기 띄웠고 싸웠어? 사과의 말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주한미군은 이제 앞으로도 그럴 거다. 중동 사태라면 여기서 갈 거고 미사일 포대 갈 거고 들어왔다 나왔다 할 거고 그리고 중국 견제하는 일이 있으면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활용이 될 거고 이게 지금 현실이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앞으로 중국 견제 쓰세요 쓰지 마세요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 이건 뉴노말이 될 거다. 여기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동맹의 추억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이제 한국 방위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온 거고, 중요한 건 북핵에 대한 억제, 이 부분을 확장 억제를 얼마만큼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받아내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 더 이상 주한미군은 북한만 억제해야 돼요? 통하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어도 미국의 대전략이 변했기 때문에. 또 하나, 주한미군의 브런슨 사령관이 작년에 주한미군 홈페이지 대문에 올렸던 사진이 있어요. 그게 거꾸로 된 한반도 지도라는 거예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베이징, 필리핀, 일본, 러시아를 가는 그 그림이 있거든요. 그 그림을 올리면서 주한미군 브런슨 사령관이 장문에 글을 썼어요. 그게 뭐라고 썼냐면, 중국은 제1도련선, 일본 오키나와 대만 포함해서 필리핀 안쪽, 필리핀에 동중국해, 남중국해까지를 1도련선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장악하겠다는 게 중국의 생각이고, 미국은 그걸 분쇄하겠다는 게 미국 생각이거든요. 근데 브럼슨이 정확히 이렇게 말했어요. 제1도련선에 문제가 생겨서 미국에서 증원군이 제1도련선, 오키나와 그 선을,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대만 포함해서 이 선을 돌파하려고 할 때 주한미군은 이미 그 안에 들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도련선 안에 지금 주한미군이 들어있잖아요. 지금 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담을 쐈는데 담 안에 주한미군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말에 미국의 모든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주한미군은 코앞에서, 서해에서 베이지까지 1000km밖에 안 돼요. 캠프 험프리즈 해서. 여기에서 중국,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에서 주한미군의 취약성을 논할 때 이런 말 했거든요. 중국에서 주한미군이 1000km도 아닌데 얼마나 위험하냐 그랬거든요. 거꾸로 생각해봐요. 중국 수도인 베이징이 주한미군 사정거리에서 1000km밖에 안 된다고. 쿠바 미사일 사태가 왜 일어났어요? 소련이 쿠바에다 미사일을 설치하면 플로리다 마이애미가 바로 코앞이잖아요. 그러니까 핵연대까지 갔던, 위기까지 갔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서해 F-16과 중국 군용기의 충돌, 은 아니지만 대치 상황, 이건 미군 세계사적인 미군 전략 운용의 변화의 시작이다. 이제 거기에 그런 일이 더 이상 안 일어난다가 아니라 계속 일어날 거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한국군이 적용하느냐, 우리 안보를 어떻게 지키느냐, 이걸 숙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최근에 독재 국가 지도자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북한은 이런 뉴스를 보면 제일 먼저 뭘 떠올릴까요? 트럼프는 전형적인 약강 강약이에요.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 그 측근인 로드리게스하고 미리 짜고 치는 고스를 했어요. 하메네이 도망 다닌다고 숨어봐야 소용없다고 그랬죠. 하메네이 도망 안 갔어요. 자기 집무실에서 죽었어요. 누군가 만일 트럼프를 노린다면 트럼프 백악관에 있는 거 모를까요?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나쁜 짓 제일 많이 한 게 누구죠? 푸틴이잖아요. 그럼 푸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제거할 수 있잖아요. 못하잖아요. 캄보디아, 훈센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 웬치에서 범죄자들 그대로 비호하고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나쁜 짓 하는 거 다 지금 비호했잖아요. 그 훈센 왜 내버려둬요? 미얀마 군부 정권들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해. 미얀마 반군들 안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중앙아시아 탄탄한다부터 지금 벨라루시 대통령 루카셴코부터 독재 얼마나 해요. 손 막히게. 하메네이가 제일 나쁜 독재자? 더 많은 독재자 많아요. 안 건드리잖아요. 더 센 사람들은. 만만하니까 건드리는 거예요. 만만하니까. 하메네이를 제거할 수 있어. 지금 지하에 벙커에 있는 거 제거한 거 아니잖아요. 회의하는데 제거한 거예요. 뭐 무슨 뭐 CCTV까지 20년간 준비했다. 아니에요. 지구자들 동선 다 아는데 공개하는데 일반적인 맘먹고 폭격한다면 미사일로 공격한다면 그거 불가능하겠어요? 맘먹고 쏘면? 그건 너무 지금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지도부를. 그러니까 지금 하메네이를 제거했지만 끝났어요? 끝난 거 아니죠. 자, 푸틴이 젤렌스키 제거 못할까요? 왜 젤렌스키 공격했다는 얘기도 안 나오죠? 젤렌스키가 푸틴 공격했다는 얘기도 안 나오죠? 왜요? 공격하면 더 커지니까 이래. 만일에 젤렌스키를 푸틴이 공격해서 제거한다. 그럼 러시아 내내는 우크라이나 내 테러로 얼룩질 거예요. 만일에 젤렌스키가 푸틴을 제거한다. 그럼 러시아는 핵을 쓰겠죠. 우크라이나에. 이게 국제정치예요. 트럼프는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죠. 자, 볼까요? 지금 하메네이를 제거할 때 이유가 뭐였어요? 핵이었죠? 우라늄 농축이었어요. 농축도 순도 60%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공격할 때 405kg을 가지고 있었어요. 농축을, 고농축을 하네요. 핵무기를 만들 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게 고농축 우라늄탄이에요. HU. 우라늄이 자연계는 0.7%밖에 안 들어있어요. 0.7%도 뭐냐? 우라늄 안에 0.7%라는 거예요. 우라늄 235가 0.7%밖에 안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연계 광석에는 또 우라늄이 얼마 들어있느냐? 보통 0.1에서 0.5%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 0.1, 0.5%에 분열하는 우라늄 235가 0.7%밖에 안 들어있으니 이걸 60%, 90%까지 올라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농축이라고 그래요. 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고농축 우라늄탄이 리틀보이인데 이게 순도 90%가 좀 넘어요. 근데 우라늄은 이란은 60%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건 핵물질이 아직 아니죠.
90%까지 남았죠. 요때 때린 거예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거 뭐냐? 펜맨, 플루토늄 탄이에요. Pu239. 이건 뭐냐? 우라늄이 분열을 하면 원자로에서 다 쓰면 끄집어내면 이걸 재처리하면 그때 Pu239가 생기거든요. 이 분열할 때 플루토늄이 생기거든요. 이게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펜맨이에요. 이란은 지금 이 플루토늄도 없고 우라늄 235 이것도 60%까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팼어요. 두들겨 팼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번에 분명히 나탄스 포로드 이스파한 폭격하고 트럼프가 그랬죠. 다 끝났다고. 근데 이번에 하메네이를 죽여버렸잖아요. 협상 안 한다고. 요거 가지고 있다고. 북한으로 와볼까요? 북한은 순도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최대 2000kg 내일 가지고 있어요. 60%가 아니라 히로시마에는 64kg 쓰였거든요. 2000kg면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계산이 나오죠? 자, 플루토늄은 나가사키에 떨어진 게 6.2kg 썼거든요. 근데 북한은 40kg 내에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자, 이란은 이거 둘 다 없죠? 이란은 핵실험 한 번도 안 했어요. 할 수도 없죠. 물질이 없으니까. 북한은 6번 핵실험했어요. 핵탄도 기관마다 다르지만 50에서 100개가 있는 걸로 추정이 돼요. 우리 대통령이 1년에 10개, 10개씩 만든다고 말했어요. 핵탄두도 있어요. 그 다음에 화성 15, 17, 18, 19, 20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도 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이란하고 북한하고 핵 문제를 비교해봐요. 누가 더 나빠요? 북한이 10배, 100배 나빠요. 이란은 핵무기도 없다니까요. 세 발의 피해요. 근데 하면이 죽였잖아요. 첫 번째 공격이. 그러면 트럼프가 과거에 맥메스터 안보보좌관 일기 때 쓴 회고록에 보면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 김정은이 열병식을 많이 하는데 열병식 할 때 군대들 모여있으면 한꺼번에 제거하면 어때?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맥메스터 안보보좌관이 황당해서 그걸 책에 썼어요. 공개 언론에 나와요. 그러면 미국이 김정은을 제거하는 게 어려울까 안 어려울까요? 하메네이처럼 하면. 안 어려워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맨날 열병식 하잖아요. 그 넓은 김일성 광장에서 주석단 어딘지 알아요, 우리가. 노동당 청사도 알아요. 출근하는 거 다 봐요, 우리가. 그 김정은 참선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아주 쉬워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김정은을 참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김정은은 핵무력법을 만들어서 북한의 지도부가 제거되면 핵무기가 자동적으로 목표에 발사되도록 해놨어요. 법에. 그러니까 죽는 동시에 핵무기 날아가요. 어디로? 서울로, 도쿄로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김정은이 제거된다고 그래서 북한이 혼란스럽게 대한민국으로 항복하고 올까요? 안 오죠. 지도부가 나머지 지도가 남아 있는데. 그다음 중국은 북한의 동맹이에요. 군사 동맹. 침공을 받으면 참전하게 돼 있어요. 러시아도 사실상 북한의 군사 동맹이죠. 이 사람들도 도와줄 의무가 있어요. 의도만 치면.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뭐라 그래요? 김정은은 핵무기도 있고 핵시험도 있고 ICBM도 있고 핵물질도 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있죠. 이란은요. 핵물질도 없어요. 지금 60% 순도에서 의도 맞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김정은을 왜 안 죽여요? 죽일 수 없거든. 할 수가 없거든. 미군이 만일에 오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붙어 있잖아요. 지금. 정보를 안 주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강약 약강에 누가 나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약하면 때리고 강하면 꼬리를 내려요. 트럼프 방식이 그런 거예요. 뭐 트럼프 협상의 대가? 트럼프가 강자하고 싸워서 이긴 적 있어요? 푸틴이 트럼프 말 들어요? 트럼프 말 들어요? 꼬리 오히려 트럼프가 내렸잖아요. 콩 안 사가고 히터리 가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방식은 화끈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닌 거예요. 전형적인 강약 약강이에요. 근데 지금 이란에서 터진 거죠, 지금. 그걸 제거해버리니까 지금 이제 혼돈의 시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김정은에게 트럼프가 하메네이나 마두로 같은 방식을 쓴다? 못 써요. 쓴다고 그러면 우리가 막아야 돼요. 왜? 우리가 위험해지니까, 서울이 위험해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김정은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김정은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 하메네이 제거되고 나서 김정은이 어떻게 했어요? 최연호라고는 5,000톤급 구축함에서 전략 순항 미사일을 5발을 연달아 발사하는 그림을 보여줬거든요. 미국도 저렇게 연달아 저렇게 5발 안 쏴요. 시차를 둬요. 근데 5발을 보여주듯이 슉슉슉슉 쏘더라고요. 그렇게 안 쏴요, 순항 미사일. 훨씬 더 타이밍을 두고 쏘거든요. 그런데 웃긴 게 최연호는 그 전략 순항 미사일을 장거리를 발사해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레이더를 갖추지 않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보여주게. 전략순항 미사일이란 북한이 전략이란 말을 붙이면 핵탄두를 탑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뭐예요 지금? 보여주는 거죠. 우리 5발이나 쏠 수 있어? 핵탄두 탑재하는 거? 이걸 보여주는 거죠. 나는 달라? 근데 김정은 머릿속으로 들어가면 자, 제가 북한은 트럼프가 그렇게 못한다고 그랬죠. 해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김정은 머리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본인의 입장으로 가보면 본인은 불안할까요? 안 할 거예요? 왜? 항상 최악을 생각하니까. 자동차 보험 왜 들어요? 사고 안 나는데. 사고를 났을 때 최악을 생각하잖아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도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제거되고 나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를 냈거든요. 성명도 아니고. 비난했어요. 근데 거기 하메네이 주겠다는 얘기는 안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트럼프 욕도 안 했어요. 왜? 같은 그 반미 연대니까 뭔가 신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강하게 미국을 장악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화낼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번에 마두로나 특히 하메네이 사태는 김정은에게 두 가지 생각을 줬을 것 같다. 핵무기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지. 마두로 핵무기 없었어? 하메네이 핵무기 있었으면 못 때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핵무기 절대 포기하면 안 돼. 근데 마두로도 하메네이도 트럼프하고 싸우다가 죽거나 잡혀갔지? 아, 그건 안 되겠네. 말로라도 좀 친하게 지내지 않을까? 그럼 4월에 베이징 오는데 그때 한번 만나볼까? 물론 결론은 안 나오죠. 비핵화할 거니까. 이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베이징 올 때 지난해 에이펙 경제 에이펙 올 때 그렇게 김정은 만난다고 떠들었잖아요. 그럼 이번에 안 떠들까요? 떠들 가능성이 높죠. 왜? 3월 말 4월 아마 트럼프가 올 때도 이란 사태는 극적인 해결은 쉽지 않을 거예요.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아요, 현재로서는. 합의해도 긴장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트럼프가 전쟁을 끝내도 미국 내에서 잘했다는 얘기보다 왜 했니? 라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 사태로 크게 재미를 못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벌써 일파만파 딱 유가가 올라가잖아요.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유가. 서부 텍사스 유가 80달러가 넘었어요. 원래 70달러 원래 이내야 돼.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11월은 다가오잖아요. 중간선거는. 그럼 뭔가 또 특유의 정치적인 마케팅을 하고 싶겠죠. 그럼 트럼프도 김정은 하나 만나면 또 내가 해결했어. 자, 러우 전쟁 휴전으로 가고 있어. 자, 이란 내가 때렸어. 해결되든 말든 해결됐다고 말하겠죠. 자기가 원하는 내가 트리플 크라운 3개 다 해결했어. 물론 주지도 않겠지만 나 노벨 평화상 탈 자격이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북핵 문제는 해결이 더 어려워졌다. 그러나 김정은 트럼프 간의 만남의 가능성은 오히려 좀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 북한 문제는 베네수엘라와 이란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적용하기도 어렵고 해서도 안 된다. 우리와 일본이 인질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무국화 시대에서 진단한 것처럼 점점 세계는 혼돈의 시대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무국화 시대, 각자 도생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다행히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정권을 떠나서 모든 정권을 떠나서 현재까지 각 정권이 각자 축적된 거죠. 이 현 정부가 모든 걸 다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저력은 확보했습니다. 이 저력을 가지고 무국화 시대의 거대한 파도를 헤쳐나가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그게 천궁2라고 하는 작은 사례지만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투자도, 이 국가의 발전도, 따라서 현명한 선택, 또 우리 안에 지혜를 모을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은 건군 초기 대부분의 무기를 미국에 의존했는데 당시 한국군 무기 체계의 특징과 한계는 무엇이었나요? 1948년 이제 10월달 국군의 날 이제 설정되고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6.25 전쟁 직전이고 그 당시에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포함해서 그걸 종전을 이제 이끌어내고 자기들이 이제 전승국 중에 넘버원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비 감축, 특히 뭐 전투기, 그 프로펠러 전투기지만 전투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전쟁 물자, 군수 물자 포함해서 감축하고 이제 군비 감축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와중에 대한민국 이제 만들어졌고 건국이 됐고 북한은 반대로 이제 소비에트 연방의 지원을 받고 뭐 군사 원조 받고 자기들 돈을 줘서 일본 무기 사고 하다 보니까 남북한의 군사적 균형이 처음부터 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다급하니까 미국한테 손을 벌렸는데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의 능력, 경제력뿐만 아니라 모든 게 건국 초기이기 때문에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한반도에서 현상 유지, 그때나 지금은 현상 유지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가 전순국으로서 일본이 지배하던 우리가 이제 침탈돼서 지배받던 일제 30년이 끝나면서 소련과 함께 합의한 게 남북한은 갈라먹자. 즉 그게 이제 지금까지 된 건데 출발이. 그래서 반대로 이제 북한은 군사력을 어느 정도 그 자기 수준에 맞게 도입을 하고 무기들을 우리나라는 미국이 안 줘요. 그러니까 군사 원조 형식으로 달라고 했는데 철저하게 군비 감축과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안 주기 때문에 경량 무기들, 뭐 훈련기라든지 뭐 훈련기도 아닌 뭐 그것도 우리가 돈 주고 산 건데 훈련기 전에 뭐 감축기 그리고 이제 전차는 절대 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경장갑차 이런 종류로 이제 도입을 했는데 군사 원조로. 그래서 출발점이 뭐 무기가 없이 했고 6.25 전쟁이 이제 거치면서 자기들의 어떤 한반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국익구에서 이제 나중에 무기들을 다 놓고 가죠. 사용하던 무기들을. 근데 그것도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철질한 무기들이고 그렇게 하고 이제 군사력 중에 핵심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병력을 이제 대폭 늘릴 수 있게 허용했는데 그거에 대한 모든 비용을 사실은 군사원조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의 예산에서 국방 예산에서 떼어주는 그런 좀 암울하다는 시기였죠. 50년대 말. 그리고 이제 60년대 중반에는 이제 미국이 자기들이 아쉬워서
베트남전 시작하면서 병력을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제 러우 전쟁 개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먼저 사실은 이제 그런 병력을 파견해준 거, 강대국이 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그걸 그대로 이제 벤치마킹 한 거고. 그래서 그거를 지나면서 더욱이 똑같아요. 대한민국 국군이 육군하고 이제 해병대 병력이 파병되고 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교체되면서 희생도 많았지만은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전투를 이제 미군보다도 더 열심히 아주 정성껏, 물론 희생이 많이 따랐지만은 그걸 이제 미국이 보고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이 동북아시아의 그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는데 써먹어야 되겠다 해서 무기를 이제 주기 시작해, 좀 쓸만한 것들을. 근데 이 무기를 주는 것도 미국도 뭐 60년대 말에서 70년대 넘으면서 또 이 베트남전에 소모된 것도 있고, 이게 또 교체하는 시기였고, 신형 무기로 지금에 사용하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되게 이제 동맹국한테 자체 생산을 하게 해요. 자기 똑같은 무기를 면허 생산을 줘서. 그래서 K방산이 사실 M16A1 자동소총으로 시작해서 1975년도 지금 부산에 외곽에 있는 뭐 양산시죠. 거기서 이제 공장이 설립돼서 K방산의 어떤 우리 내수를 위해서 시작된 거는 1975년이 이제 시작 연도예요. 지금 이제 2026년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시작됐고, 그게 자리 잡기까지는 거의 40년이 걸렸죠. 왜냐면은 70년대에 막 초기의 그 무기들, 지금은 이제 퇴역하는 무기들인데 그거를 정석껏 국내에서 만들어야 되고, 면허 생산 라이센스고 다 거의 다. 그걸 좀 발전시킨, 좀 이렇게 면허 생산하면서 우리 기술이 한반도 지역에 맞는 어떤 작전 연구도가 들어가는 좀 개량형이 80년대부터 등장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90년대 그 모든 기술이 이제 좀 쌓인 게 있어서, 특히 뭐 대표적으로 자주포 K55, 그 당시에 K55 자주포에서 이제 얻은 기술로 인해서 90년대 초반부터 K9 자주포가 이제 설계가 돌입을 하죠. 그래서 이 K방산이 본격적인 내수, 우리 국군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자리 잡은 거는 실제적으로 기술력이나 어떤 생산 속도, 그거는 이제 90년대 전 기간 동안. 그래서 그게 잘 다져졌고, 해외 무기 수입하는 것도 병행했지만은 그게 다 기반을 잘 닦아줬고, 그러니까 90년대 사실상 지금의 국산 무기에 대한 거는, 그리고 2000년대는 이제 그걸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특히 지상 무기 중심으로 순수 국산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K2 전차. 물론 이제 그 직전에 K9 자주포가 시작을 됐지만, 그래서 이것들이 2003년도에 개념들이 다 모여져요. 최소한의 모형들이 존재하는 설계도에 의해서. 그래서 일반 공개를 해서 어떤 좀 자부심을 갖고 자주국방이라는 방향은 이제 이런 거라고 보여준 게 제 기억으로 2003년도부터예요. 2003년, 4년도. 그럼 실물이 이제 등장해서 밀선 부대에 배치되기 시작한 게 뭐 전부는 아니고, 지금 K방산의 무기들이 전부는 아니고, 근데 그 당시에 이미 2002년, 3년도에 세미나장을 가면은 책자를 이렇게 받으면은 천국 미사일이 등장합니다. 그때는 이름이 MSAM이라고 했어요. 중고도 미사일, 대공 미사일 MSAM. 천국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지정된 건데, 그래서 2003년, 4년도에 한국형 중고도 대공 미사일이 개발을 시작했구나.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연도가 한 20여 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출발점은 이미 오래됐고, 그래서 이거를 완성을 시켰고, 그다음에 우리 국방비 지출에 맞게 우리 군에 육해공 해병대에 다 보급이 배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치가 되고 좀 자리를 또다시 이제 기반을, 무기 교체, 70년대 만들었던 걸 교체하기 시작하는 게 2014년부터. 그다음에 해외에서 이걸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2016년. 정말 그 폴란드에서 대한민국 K9 자주포를 이제 면밀히 들여다보고, 저게 좀 탐이 나는데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 폴란드는 지금처럼 뭐 더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대비 뭐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러시아 어떤 침공에 대비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좀 완화된 상태로. 그래서 K9 자주포를 그대로 가져가지 않고 차체만 수입을 해요. 사실 제 기억 속에 유럽에 진출한 최초는 그 당시에 삼성 테크인 시절에, 지금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지만 K9 자주포 차체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인정을 받고, 이제 폴란드가 차체를 수입하고 포탑은 영국제 AS-90이라는 자주포를 이렇게 혼합이 된, 이 일종의 뭐 영화에서 얘기하는 뭐 프랑켄슈타인 뭐 이렇게 막 조합해서 만드는 이제 그런 개념인데, 무기도 똑같은 그런 이제 이름이 붙어요. 혼합을. 그래서 폴란드로부터 사실 K방산은 유럽 진출이 시작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국의 북유럽 국가들이 이제 자주포 소요가 나와서 조금씩 팔리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대박을 쳤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거, 우리 대한민국 방산이나 국산 무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제 고생한 시기가 있었죠. 아주 서러움을 겪던, 무기를 미국에서 제대로 안 줘서 좋은 무기를 거치고, 그다음에 베트남 파병 대가로서 인정을 받은 거, 지상군 전력에 이거를 좀 키워줘야 되겠다, 자기들이 나중에 써먹기 위해서도 미국 숫자를 줄이고 주한미군을. 그래서 70, 80년대 거쳐서 이제 90년대부터 K방산은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을 한다. 그러니까 최초의 출발은 1975년 M16A1 자동소총.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50년 이제 흘러왔죠.
그리고 지금의 이제 과제는 지금의 여러 가지 전쟁, 러우 전쟁도 계속 5년째 지금 지속되고 있고 두 번째 일어난 전쟁이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과 방산이나 여러 가지로 좀 연결되는 거는 뭐 좀 지금보다는 상당히 없었죠. 주변국 공격한 게 아니라 하마스가 게릴라 집단인데 일종의 뒤에는 헤즈볼라도 있었고 그래서 그들만의 진행되는 전쟁이었다가 이제 이게 거꾸로 이제 작년에 12일 전쟁을 이제 거꾸로 이란을 친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치솟는 바가 나왔죠. 서로 주고받은 게. 근데 여기까지는 또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러우 전쟁에 맞는 교훈들이 한국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나 이제 이렇게 됐었던 거고 또 이 양안 사태. 그러니까 러우 전쟁은 양안 사태에 집중돼 있었고 이 중동전은 먼저 번의 중동전은 심각하긴 했지만 우리한테 교훈, K방산의 교훈 주는 거는 우리 지금 천궁 2를 배치하고 있고 천궁 3를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엘셈도 이거 좀 신경을 써야 되겠네. 이런 관계자들 사이에서 방공망이 중요한 대공 방공망 미사일 중심으로 지대공 미사일 거기까지는 이제 인식을 했는데 이런 현상을 또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은 각종 세미나에서 항상 얘기되는 거는 자기 이해관계들 업자들의 이해관계들 많이 얽혀 있는데 방산업체나 큰 방산업체나 중소업체들이나 뭐 이렇게 아주 뭐 조그만 회사들이 많아요. 이게 다 러우 전쟁의 사례만 얘기해요. 계속 꾸준히 뭐 24년, 25년 동안. 근데 지금의 이제 연초에 일어난 1월 3일 날 베네수엘라 들어가서 마두로 딱 잡아간 거. 그다음에 이제 2월 28일 날 본격적인 이제 이란전, 이란 공습전.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K방산의 갈 방향이 이제 이건 더 첨단 정밀 무기로 가야 되는구나. 아주 여실하게 보여줬죠. 그리고 오늘 현재 언론 기사, 대표적인 기사 하나를 이제 인용을 하면은 저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중국이 대만을 들어갈 때 사전에 주변에 미군 기지를 다 때린다는 거, 미사일로. 근데 이게 이번에 드러났잖아. 그거를 이란이 먼저 걸프만 해역에 사우디가 있고 주변에 다 친미 국가들 미군 기지 다 있는 데를 때려서 어느 정도 피해를 입혔다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오늘 기사로 나오더라고. 중국이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주한미군 기지 포함해서 다 때릴 것이다. 그리고 시작할 거다. 전부터 저는 이제 슬금슬금 얘기를 했는데 현실화되는 얘기가 중국에서 나왔어요. 중국의 연구소나 언론 매체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천궁 이 대공 미사일, 그다음에 LSM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드론 이제 대책, 순항 미사일 대책 이러한 무기들로 좀 옮겨가지 않나.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 수출에 있어서 그렇게 어렵게 이제 발전해 왔는데 단순히 전차 자주포가 문제가 아니라 수출 시장에 있어서도 이런 미사일 쪽으로. 그 직전까지는 이제 뭐 2024년까지만 해도 현무5가 이제 등장해서 많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부심을 주고 인기를 끌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생산이 진행되고 돌입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알아서 군에서 할 일이고 국방부에서. 지금의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은 지대공 미사일 이거 갖고 안 되겠다. 두 번째는 과거에 옛날부터 주한미군이라는 존재는 자기들이 필요하면 전력을 빼가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 그래서 저부터 그동안 이제 주한미군 의존하는 거 참 서운한 거, 좀 불안한 거는 1977년부터 이제 겪어왔는데 이제는 저도 이게 시간이 흐르니까 웬만한 거 우리가 다 해야 된다. 자주국방의 진정한 의미는 K방산을 활용해서 수출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미사일 지금 개발을 하겠다는 것 좀 시간을 단축하고 더 R&D 비용을 더 좀 많이 줘가지고 27년도 예산부터 제대로 자주국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시사하는 바가 일단은 이제 미사일 분야로 좀 옮겨진 것 같아요. 수출 시장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계약을 하고 발주를 받아도 이게 또 마치 은행에 그 표 뽑아서 기다리듯이 순번제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해당되는 나라가 새로 이렇게 다가와도 바로 줄 수 없는. 우리도 지금 급한 게 됐고 중국이 먼저 그렇게 이제 유사시에 앞으로 가까운 시간 안에 연도에 주한미군부터 때리고 하면은 우리가 자동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어쨌든 또 날라오는 미사일은 우리가 또 막아야 되잖아요. 이게 주한미군의 평택이나 오산, 그다음에 군산기지 중심을 때리는데 뭐 외관 기지, 그다음에 저 밑에 부산의 해작사, 그다음에 제주 해운기지까지 잠재적으로 다 때려야 돼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 다 때리고 시작해야 돼요. 한반도의 기지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미군의 지금 패트리어트 미사일 뭐 반출해내, 사드 나가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자산이 있으면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빨리 생산해서 배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더 이상 믿지 말고. 그리고 그거는 사실상 목적이 들어온 게 한반도에 들어온 주한미군의 미사일, 패트리어트나 사드는 자기들 기지를 지키기 위해서 한 거지 대한민국의 뭐 군사 기지를 지켜주기 위해서 들어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은 지금의 이란 항공전 이 공습전을 보면은 우리가 또 새로운 과제를 좀 안게 됐다. 근데 K방산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자존심, 자부심, 능력이 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 돈 이게 이제 정비를 해서 시간과 돈이 투입이 돼야만 더 이상 이제 뭐 미군의 일반적인 재래식 무기의 의존을 좀 상당히 줄이고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이제 그러니까 오래된 대한민국의 국군이 창군되고 나서 K방산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수출해서 상당히 뭐 많은 재미를 보고 있지만은 인제는 진짜 자주국방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사력은 그런 면에서는 할 수 있다는 걸 좀 자긍심을 가져도 되는 시기가 왔어요. 한국 방산이 초기에는 해외 무기를 모방하거나 면허 생산하는 단계였는데 이러한 과정이 국내 기술 축적에 어떤 역할을 했나요? 근데 뭐 이 모방 생산하는 거는 북한도 여전히 그러고 있고 중국도 일부는 그러고 있고 완전하게 다 베끼는 건 아니지만은 독창적인 디자인과 성능을 만들어낸 거는 일단 사실 미국과 러시아죠. 뭐 서유럽 일부 국가들하고. 근데 나머지 국가들은 다 그렇게 방산을 그렇게 출발을 해요. 자기들의 군사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여전히 뭐 중국도 정말 어이가 없게 뭐 미 해군의 뭐 E-2D 조경보기를 그대로 베낀다든지 그다음에 MH-60R 해상 초기 작전 헬기 그대로 베낀다든지 아주 그냥 뭐 정말 뻔뻔할 정도로. 대한민국도 역시 똑같은 게 그러니까 뻔뻔한 우리 대한민국은 뻔뻔하다기보다는 기술 그 기반을 닦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 헬기 분야들은 수리온도 사실 프랑스제 기술을 이제 그대로 가져오고 LH 미르온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디자인 못해서 개념도 새로 설정할 수 있는 헬기 분야는 이제 발전할 텐데 좀 출발이 너무 늦어서 헬기는 수준도 잘 안 되고 이제 그런 상태고 전차도 엄밀히 그 흡혈 전차를 엄밀히 뜯어보면은 평상시에 나왔을 땐 몰랐는데 지금 보면은 이 태생 자체가 그 디자인 형태가 근본적인 디자인은 K1 전차예요. 그거를 오밀조밀 아주 섬세하게 우리 입맛에 맞게 개량하고 이제 설계를 다시 한 건데 재설계한 건데 근데 그걸 잘 이제 인식을 못 하죠. 그냥 그 어느 날 갑자기 설계 그 형태가 나온 걸로. 물론 이제 주포, 뭐 엔진, 파워팩 이 자체는 이제 우리가 또 외국 거를 참고로 해서 개발을 또 짧은 시간에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뭐 전차 부분도 이제 K3 전차 가면은 진짜 우리가 생각한 디자인 우리가 막 독창적이다. 그러니까 다음 전차로 넘어가긴 해야 돼요. 전차도. K2는 뭔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K1의 특유의 DNA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걸 강화시킬 거예요. 생존성이나 화력을. 근데 자주포는 말씀드렸고 K55에서 발전되고 뭐 차체 부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엔진이나 자동차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뭐 트랜스미션 이런 게 또 다 수입을 영국에 수입했다든지 뭐 그게 다 미국에서라든지 뭐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자리 잡은 거고 국산화시킨 거고. 그래서 처음부터 뭐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K방산이 어쩔 수 없었고 K2 소총도 그 외형은 다른데 내부 시스템은 어느 정도 참고를 많이 했죠. 똑같이 한 건 아니더라도. 그다음에 외형 디자인은 이것도 자세히 보면은 제가 이제 뭐 대학교 다닐 때인데 아니 이게 내 벨기에제 에펜 그 기관단총이나 자동수총하고 닮았네. 그게 이제 80년대 중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도 참고로 엄청 한 거예요. 사실 유럽의 대표적인 그 소총 기관단총 만드는 회사 거를 벨기에제 저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만든 건 아닌데 여러 가지를 다 결합을 시킨 거죠. M16 A1 소총에서 미국제 배운 그 내부 시스템하고 결합을 하고 똑같이 하지는 않더라도 벨기에제 디자인하고 그렇게 해서 K방산의 초기는 이제 출발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전투기 분야는 지금의 T-50, F-50은 사실 미국이 개입을 한 거니까 도면을 디자인을 같이 그릴 때 수십 개를 그릴 때 미국이 같이 참여해서 했던 시기가 이제 90년대 말부터 디자인을 같이 한 거고 97년부터 엔진 선정한 다음에 그래서 결국 F-16의 스몰 다운사이징한 그 기체로서 물론 이제 엔진은 똑같이 하나인데 그래서 뭐 요즘 얘기하는 이제서 얘기하잖아요. 수출 시장 나가면서 스몰 F-16이라고. 그다음에 70%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80%까지 볼 수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다음 단계 KF-12로 가면서 그걸 좀 벗어났죠. 아 이번 설계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요소에 사각지대가 있는 거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 기술진이 좀 한번 받아오. 선생님으로서 한번 받아 뭐가 틀렸는지. 근데 그게 옛날에 T-50 할 때보다 많이 줄어들었죠.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은. 교수가 봐줘야 되는 부분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제 발전을 또 해왔는데 디자인 자체도 보면은 2004년도 5년도에 처음 이게 모형이 등장했을 때 처음 모형이 등장한 거는 국방과 연구소에서 어떤 작은 전시회에서 제가 처음 봤을 때 아니 무슨 오징어 전투기야? 뭐 이제 그런 생각할 정도로 뭐 미련하게 생겼어요. 근데 근본 개념이 미국의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를 어떤 좀 일부 요소를 가미한 형태예요. 근데 무슨 뭐 오징어 있지 않습니까? 막 해양 그 영상 보면 그 형태의 모형 못생김. 그다음에 2009년도에서 또 그 모형을 이제 설계 그림상으로 또 개조를 발전시켰는데 이번에 갑오징어인가? 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근데 디자인이 점차 진화를 했고 그다음 지금의 형상이 나오는데 여전히 랩터 작은 형태다. 미국의 F-22의 작은 형태. 쌍발 엔진이니까 단발 엔진의 F-35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 방사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완전한 그 기술 자립이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처럼 하려면은 좀 더 시간이 우리가 늦게 출발했으니까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근데 다행히도 이제 수출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인기를 끌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작을 한 거예요. 옛날부터 인기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대테러 전쟁 기간 동안에 2001년 9월 11일부터 2021년 8월 15일까지 우리 K방사는 사실상 인기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2022년 2월 14일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정규전, 재래전 이게 바뀌면서, 그래서 제가 방송마다 다니면서 비판하는 부분이 있어요. 역사적인 그 시기상 근호배 근호배 이런 말을 쓰면서 워리어 플랫폼, 대테러전 요걸 제가 비슷하게 합니다. 이유가 K방산에 도움을 준 그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득세한 거는 이거 매니아들이 있어요. 아주 고차원의 매니아들. 헬멧, 방탄복. 그게 대세인 것처럼. 근데 이게 20년 지나고 나서 2월 24일, 2022년 완전히 뒤바뀌었잖아요. 과거의 재래식 전쟁, 대규모 전쟁이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다만 거기에 가미가 된 게 드론 전이었죠. 작은 자폭 드론, 채공 드론, 배회 자폭 드론. 그다음에 이란 지금 가서 이렇게 빵 부닥치는 그런 드론. 그게 가미가 됐죠. 새로운 분야의 장르가 포트폴리오가 형성이 된 거고. 그리고 지금은 소총 얘기 안 하잖아요. 대한민국 국군이 뭐 소총이 후졌네, 뭐 헬멧이 후졌네, 장구가 후졌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K방산이 발전할 수 있는 건 역시 재래식 무기 쪽에서 수출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된 거지. 그 월요 플랫폼으로 인해서 발전된 거 없어요.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돈 버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운 그게 시기가 20년 동안 있으니까 아주 지겨울 정도로. 그래서 월요 플랫폼을 근본적으로 한국군의 군장에 대한 소총에 대해서 어떤 비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얽힌 사람들이 그렇게 조성을 했다는. 지금은 예전보다 못하죠. 그걸 이제 내세우지 못하고 현재 이란 공습전 항공전 하면서 누가 월요 플랫폼 얘기하고 누가 전차 얘기하고 누가 자주포 얘기합니까? 지금 이란 공습전 항공전 하면서 그런 아주 옛날 그런 개념의 무기, 밑바닥 이제 1차 전쟁 무기 얘기 안 하고 날아다니는 거 얘기하잖아요. 탄도탄 순항미사일 드론. 그래서 전투기에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근데 이란은 이제 지금 이게 장기전을 뭐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보장이 안 되는 게, 한번 쏘고 나면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잖아요. 또 재료를 다 구해야 되고 차단돼 있는 상태에서 뭐 중국에서 준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보면은 대한민국 방사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 우리 한국군의 소요 수출할 수 있는 거, 해외에 원하는 거,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러우 전쟁 이후에 좀 닦아가고 있고, 그게 이제 한 단계 좀, 그러니까 많은 단계가 올라가야 됐지만은 그 사다리 중에서 지금 전차 자주포 F-50까지는 됐고, 청군 이제 플러스 알파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단계 올라가걸 하는데 캐나다 잠수 수출이 되나 마나 지금. 근데 그건 사실 50대 50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잠수함보다는 역시 지대공 미사일 쪽이, 역시 이게 지금 아랍에미리트, 뭐 이라크나 사우디가 발주했지만은 그 실전 투입돼서 거의 96%, 100%는 좀 심한 얘기, 96%의 실적을 달성하게 된 거.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또 우리가 이제 지대공 유도무기로 넘어가는구나. 그러면 이제 3단계 이 안에서 또 사다리 하나 더 올라가면, 그게 이제 3월 23일 주간에 이제 열리는 KF-11의 양산형 출고식 행사,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전투기 생산 수출국으로서 등극을 했다. 그럼 또 그거를 주시하던 나라에서는 어떤 연락이 오겠죠. 이제 사겠다. 그동안 고민을 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 3단계로. 그리고 또 이제 상반기에 6월달 이전에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캐나다 잠수함 수출인데, 정말 그건 까다로워서 현재로서는 50대 50으로 봐야 되고, 성공하면은 이제 또 다른 이제 발전이죠. 그래서 이제 이 K방사는 갈 길이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근데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 해당되는 제작업체에 매몰돼 있고, 언론을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있는데, 협업을 주식 시장하고, 그 중에서 왜곡되는 게 하나 있다면, 예를 들면 천궁2가 LIG 넥슨이 종합 체계로 다 받아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건데, 거기에서 핵심 협력업체 형식으로 들어온 게 또 다른 경쟁업체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이. 그래서 어떤 언론사에서는 자기들의 연구에 대해 가지고 뒤바꿔서 얘기합니다. 뒤바꿔서. 제가 지상파 본 것도 며칠 전에 LIG 넥슨의 물건이 얘기를 안 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천궁2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부작용이죠. 제대로 대접할 건 해야 되는데 이게 연계된 게 좀 아쉬운,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K방사는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